아니 먼저 해야 되잖아요. 먼저 해야 되잖아요. 저부터예요? 뭐요? 범성공자와 김정환 아나운서의 외신 보객이잖아. 그런데 가보겠어요. 근데 먼저 하려고 했잖아요, 솔직히. 아니. 먼저 흠칫했잖아요. 아니, 보고 있었어 진짜로. 진짜 알겠습니다. 먹고 이거 아닌데 생각하다가 오케이. 네. 가겠습니다. 다시. 범성공자와 김정환 아나운서의 외신 외신 보객이. 보객이.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세 번째 방송. 네. 맞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지만 세 번째 같은 그런 방송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뭘까요? 네,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봐야 할 판단을 좀 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한 내용인데요. 헤드라인 바로 함께 공개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사실 이게 시의성 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네. 2월 28일에 나왔던 기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용 내용을 한번 다룰 법해서 네. 지금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네,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Beware of banks breaking bad, warns top B of A, Bank of America strategist. He cast a wary eye on bank loan ETF.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A라고 하죠. 최고 전략가는 은행들이 부실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 뱅크론 ETF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살짝 봐야 하는 게 breaking bad라는 표현이 있어요. Breaking bad. 네, 이 breaking bad를 그냥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나쁜 길로 빠진다라고만 단어 그대로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게 역사상 가장 성공한 미국 드라마 중에 하나의 제목이래요. 그래서 평범했던 교사가 마약 왕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그려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순풍산부인과 이런 하나의 밈화가 된 거죠. 그래서 무언가 위험하게 엇나가는 상황을 묘사할 때 breaking bad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어쩐지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bear bank, 은행들에 대해서 마치 breaking bad처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할 때 이 표현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문제가 드라마에서는 마약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뱅크론 ETF를 조심해야 된다. 뱅크론 ETF?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넘어가 보죠. 네, worried about problems under the hood of the US econom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뭔가 후드, 모자 아래 숨겨진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under the hood 하면 단순히 모자, 우리가 쓰는 보닛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후드가 자동차 보닛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중고차 사거나 새 차 살 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이 보닛, 후드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 후드 아래 숨겨져 있는 진짜 문제를 깊숙이 살펴봐야 한다라고 쓰는 뭔가 관용적인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후드를 썼군요. 네, 그래서 미국은 자동차가 정말 생활 전반적인 정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제 기사든지 일반 생활에서 자동차를 활용한 은유법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firing on an old cylinder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실린더가 풀 가동 중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요. 이때는 경제가 호황일 때, 경제가 침체일 때는 hitting the brakes,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속사정을 살펴야 돼서 이게 호황인지 아닌지 침체인지 아닌지 봐야 될 때는 오늘처럼 under the hood, 후드를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자동차 관련된 경제 표현이 있다라는 거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재밌네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분이 누구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 네. 아마 우리나라 기사에도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이 분이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월가에서도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전문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주간 보고서 잘못 적었는데 주간 보고서 플로우쇼에 이런 기사를 이런 내용을 게재한 거죠. 그러면서 미국 경제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under the hood,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 축적이 되고 있다. 네. 이 문제들이 터지면 그때는 미국 시장이 한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under the hood가 아까 얘기했던 ETF인데, 뱅크론 ETF인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under the hood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 문장이거든요. 한번 후드를 열어봤더니 To watch closely the performances of ETFs that specialize in bank loans. 은행 대출, 뱅크론에 특화된 ETF의 흐름에
예의 주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석해봐도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일단은 뱅크론이라고 하는 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 걸 말해요.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좀 기억나시나요? 2008년 금융위기요? 사실 그때 제 기분과 감정과 상황은 크게 기억나진 않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의 원인은 아시나요? 서프라임 머기지론. 네, 그렇죠. 네. 서프라임 모기지로는 그럼 무슨 대출인가요? 이게 mortgage, 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건데 그게 프라임 등급이 아닌 서프라임 등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택담보가 문제였어요. 오. 그러면 지금 여기하는 뱅크론은 어디냐면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네. 몰기지 얘기 안 하죠. 네. 주택, 개인 대상 대출이 아니고 기업 대상 대출이 문제가 되고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고 이번엔 기업이요? 이번엔 오, 기업 대상 그거 대출이 다르네. 문제인데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론 이거를 지금 이제 은행이 단순히 런만 해주는 게 아니고 론을 해준 다음에 똑같이 CDO 옛날에 CDO처럼 이거를 다시 구조화해서 유동화 시켰어요. 그걸 CLO라고 해요. 네. 네,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였죠? DO. CDO. 네. 그렇죠. 그때는 debt. 그래서 debt. 가계부채. 네. debt. 근데 이번에는 loan. 이 loan은 오. 기업 대출 대상으로 이제 만든 거다라는 네. 거죠. 이게 유동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CLO 기반으로 유동화가 되고 있는데 이 leveraged loan, 그러니까 기업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해주는 론이죠. 기업의 레버리지 론이 보니까 신용력 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무분별하게 대출이 되고 있다. 그냥 프로젝트가 괜찮다고 싶으면 무분별하게 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옛날 CDO랑 다를 게 별로 없어 보이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살펴보니까 예전에 CDO의 규모는 한 6,400억 달러, 네. GDP 한 4.4%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모펀드의 대출은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의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규모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니까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데 그 그림자 금융 플러스 은행의 CLO를 합했더니 지금 한 3.4조 달러. 3조 4천억 달러. 달러로 3조 4천억 달러예요. 네. 원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게 GDP 네. 대비해서 비중이 10% 이상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면 심각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금리가 변동금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될 기대감으로 버텼지만 금리가 여기서 크게 내려가지 않고 있다 그러면 허덕허덕 그러면서 금리만 내려줘. 제발 금리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던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겠냐. 금리 했는데 금리가 가장 중요한 게 여기도 있었네요. 그렇죠. 네. 네. 예전에는 근데 모기지 금리가 주요했다 그러면 지금은 뭐 기업의 대출이 약간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마이클 하트넷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사모펀드들은 보통 이제 LBO를 형태로 투자를 많이 해요. LBO가 뭐게요? LBO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Leveraged Buyout. 예를 우리가 맨날 레버리지 땡겼어야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Leverage 그냥 영어로 쉽게 해석하면 지렛대의 원리처럼 적은 힘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을 땡겨서 많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Buyout, buy 사긴 사는데 확 사버리는 거. 그래서 그 합쳐보면 LBO가 뭘까? 뭘까? 단어 하나하나 해석했는데 그래서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 LBO의 구조가 뭘 것 같아요? 돈을 땡겨서 투자를 해. 돈을 땡겨서 잔뜩 사버리는 거. 누가? 기업, 빅테크가? 빅테크가? 작은 테크. 스몰 테크. 잘 보세요. 네. 기업이 대출을 받아. 네.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김유정 아나운서 집을 내가 사고 싶어. 네. 내가 대출을 받아서 사. 네. 그러면 사세요. 대출의 주체가 누구예요? 대출의 주체는 팀장님. 나지. 네. 그렇지. 그런데 LBO는 고민하세요. 대출의 주체가 내가 유정 아나운서 회사를 사고 싶어. 네. 그런데 대출의 주체가 누구냐? 네. 유정 아나운서야. 제 거 사는데요? 팀장님 제 거 사는데? 이 웃기죠. 이게 뭐예요? 저 사기치려고. 이걸 레버리지 아웃이라고 그래. 그래서 내 자본을 태우고 네. 부채를 갚는 주체가 내 회사가 아니고 이 회사 돈으로 부채를 갚아. 약간 좀 한국에서 비유하면 뭐지? 영끌에서 사지도 않는 집 갭 투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잘 보세요. 뭐 회사가 하나 있어. 네. 예를 들어 자본이 1,000억 정도 있어. 네. 그럼 이 회사가 대출을 받든 안 받든 이 회사의 자본의 그 차이는 없죠.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그 비즈니스에서의 큰 차이는 없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의 에쿼티를 인수를 했어. 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돈을 이 회사 차입을 통해서 이 회사 차입해서 돈을 너 줄 테니까 가져가. 환상의 시나리오네요.
환상시나리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일견 투자할 때 내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그러니까요.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네. 내 이자 비용 부담도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이 회사가 지니까 크게 부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금리가 올라가고 이 회사가 무너지면 이 부담스럽죠. 투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네. 난 에쿼티 다 날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은행이라든가 사모펀드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LBO가 부실화가 되면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은행이나 어떤 금융 쪽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도 있다. 라는 우려가 당연히 퍼질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LBO가 지금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걱정이 된다. 빚으로 회사를 사서 회사 돈으로 빚을 갚는 건데 잘 되면 좋겠지만 경제가 좋으면 좋겠지만 네. 좀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기업 대출 부실에 도화 선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사모펀드 대출이 이슈가 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네. 특히나 지난주에 메아리에서 다루지 않았을까? MFS MFS. 안 다뤘어? 이거 안 다뤘으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지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입을 열고 싶지 않아요. 이 목이 말라서. 아 진짜? 아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네, 목이 말라서. 아, 진짜 계속 그래서 그런 거지? 말씀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네,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말 안 하고 싶어요. 알았어. 아니, 목이 말라요. 여러분 이해해 알았어. 주세요. 안 돼, 알았어. 네, 지금 말을 별로 안 하고 싶네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영국에 네. 여신 전문기관 MFS가 있어요. 네. 여신이 뭐죠? 여신? 아니 기업이 돈 빌리는데. 맞아. 네. 수신은 그러면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 예금 받는 거. 아, 돈 받는 예금 받는. 그럼 여신은 뭐냐면 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 전문 회사라고 하는 건 대출만 해주는 회사예요. 그럼 대출만 해주려고 그러면 대출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은행은 돈을 받아서 대출해 주는데 그럼 여신 전문 회사가 대출해 주는 방법은 뭘까요? 돈을 땡겨봐야죠. 그렇죠. 네.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나의 신용이 이 사람 대출 차주보다도 높으니까 네. 내가 낮은 금리로 대출해서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이익이 날 거잖아요. MFS가 그런 기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봤을 때 그래? 투자해준다고? 네가 기업에 투자해준다고? 오케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산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네. 빠르게 발달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보니까 전산 시스템이 너무 느려. 등기하는데 얼마 걸린 줄 아세요? 한 달? 1년 걸려요. 에? 내가 아파트 사면 등기하는데 1년 걸리는 거예요. 1년? 충격이죠. 유럽은 선진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쨌건 그런 네. 상황이니까 어떤 짓을 벌였냐, MFS가 일단 투자를 해. 네. 투자를 하고 나서 확약을 받았죠. 근데 등기는 오래 걸리잖아. 근데 그 사이에 내가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투자했으니까. 네. 그러면 변호사한테 공증 같은 걸 받는 거예요. 내가 투자했다. 나 네가 투자한 거 확인했어? 해줬어.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나서 대출을 받아.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죠. 그런데 그 돈을 잠깐 다른데. 아니. 이 공증을 받은 게 은행에서 확인을 했는데 네. 은행 입장에서 뭐가 안 돼? 등기가 안 됐으니까 이 물건 기반으로 대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되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뭘 해요? 여기도 나 대출 받았어. 이걸로 돈 땡겨줘. 여기 가서 또 나 이거 대출 받았어. 돈 땡겨줘. 사기네, 사기. 그 짓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대출이 계속 돌아오니까 이자 돌려막기 막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무리한 투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네. 담보에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야. 어머나. 90% 날라가고. 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지. 네. 시스템의 어떤 문제들, 그러니까 시스템의 어떤 허점들을 노리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작년에 파산했던 이제 퍼스트 브랜드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뭔가 사기 대출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마찬가지 이게 무슨 문제냐면 기업 대출이 부실화되고 있다. 생각보다 네. 부실화된 대출이 많은데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놓을 때는 모른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경고는 필요하네요. 그래서 네. 마이클 하트넷은 지금 이게 약간 경계점을 넘은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데?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반복되었던 역사, 안 좋았던 시점들을 다 적어 놓으셨네요. 그렇죠. 네.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면 아까 말했던 레버리지드 론이 급락했는데 그때는 CDO. CDO 기반의 레버리지 론. 집담보대출.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됐고 그러면서 은행 위기가 되면서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졌다. 2020년에 코로나 시기에도 보면 뱅크론 ETF가 한번 급락했었어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가 됐었고. 근데 그땐 연준이 긴급 개입해서 그냥 우리가 만회가 됐었죠. 근데 지금은 연준이 그때처럼 급격하게 들어와 줄 수 있냐라고 보면 애매하다.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상태에서 지금 연준이 그때처럼 강하게 뭔가 어필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네.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State Street Blackstone Senior Loan ETF, SRLN이 나오네요. 이게 뭘까요? 일단 시니어 론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리
보통은 뭐 어르신들, 노약자 아니면은 더 우선순위를 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순위인 것 같긴 한데 블랙스톤은 회사 이름인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블랙스톤이 만든 선순위 대출 ETF. 뭔가 그래도 누가 파산났을 때 가장 먼저 돈 빌려받을 걸 약속을 하고 투자하거나 돈을 빌려준 그런 ETF 아닐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순위 ETF가 말씀하신 게 그대로 맞는데 이걸 왜 적었냐면 마이클 하트넷이 얘기할 때 우리가 그러면 이것의 부실을 예측을 할 때 뭘 봐야 됩니까? 라고 합니까? 이거 보세요. 네. 이게 주가가 크게 붕괴가 되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40달러가 일단 지지선으로 보는데 200일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시장에 충격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계성으로 보았어요. 근데 이제 네. 40달러가 일단 무너졌거든요. 현재 2월 네. 그 3월 4일 기점, 오늘 3월 4일이죠. 네, 40달러는 무너졌어요. 네. 뭐 근데 뭐 공교롭게도 이런 충격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무엇 때문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어쨌건 그건 무너졌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서 마이클 하트넷은 3월에 위험 회피 심리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을 돌파하고 미국채 수요가 급증하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달러 인덱스는 이란 분쟁 때문에 올라간 건 맞는데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네. 약간 이것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네. 어쨌건 이 시니어는 선순위 이 채권을 담보로 한 이 ETF가 빠진다는 건 이 ETF의 어떤 가치, 담보 대출 이 가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에서 점점점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부담이 커지니까 시장에서 지금 이제 그 뭔가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좀 더 크게 봐야 된다. 네, 좀 더 우려가 된다. 라는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코스피 시장과 함께 좀 연결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가 최근 한 연이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송하고 있는 오늘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전일 검은 화요일에 이어 검은 수요일이라고 시장이 평가받으면서 9% 넘게도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코스피 today as compared with other bubble peaks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의 이 뜨거운 열기를 다른 버블, 거품의 피크, 고점들과 함께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이클 하트넷은 이런 고점들 비유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월에 금 과열, 올해 1월에 금 피크 막 찍었었죠. 그리고 24년 3월에 비트코인 과열, 23년 여름에 M7 과열에 비견될 정도의 지금 코스피 과열이기 때문에 이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를 해야 된다. 어제 오늘의 하락도 뭔가 이것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2월 28일에 얘기했던 거였고 어느 정도는 조금 고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보면 물론 그 전에도 매도했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세다는 거죠. 맞아요. 2월 28일에 7조 원 순매도였고 어제 한 5조 4천억 순매도였고 한 달 동안 합쳐서 50조 원? 30조 원? 27조 원 정도 네, 순매도했어요. 거의 그 정도 맞아요. 매도한 것 같아요. 오늘은 순매도 규모가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게 뭐 여기 이런 의견에 의해서 외국인들의 비중을 축소한 영향도 분명히 있었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sell the greed에 대해서 함께 좀 저희가 관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sell the greed. 탐욕에 팔아라, 탐욕을 팔아라 라는 말인데요. 이거는 어원의 유래를 봐야 되겠죠.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가장 유명한 거언이 있는데요.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져라.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 and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 해서 파생된 월가의 투자 행동 지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탐욕스러울 때 팔아야 된다. 네. 근데 아직은 그렇게 greedy한 것 같진 않는데. 네, 이분 마이클 하트넷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보이세요? 지금 미국 시장도 그리드하다. 왜 그리드하다고 얘기하냐? 대출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규모가 너무 크다. 은행의 대출을 이렇게 꼭 조이다 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사모대출,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모대출로 확장이 됐는데 이 사모대출 특히나 AI 소프트웨어나 AI 하드웨어 쪽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게 충격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시장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동시에 아시아 시장도 지나치게 좀 올랐다라고 이 분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확한 시점을 좀 제기했어요. 네. 내가 볼 때 셀더 그리드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좀 있다. 네. 3월 19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만나는데 이때가 하나의 좀 매도 타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3월 31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회담이 이거 중요하다. 네. 얘기되었는데 네. 예견되었는데 이게 또 되면은 뭐 셀도 그리드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자 기준을 보면 중국이 이 회담을 연기하거나 아니면 파기할 수도 있다. 이란 전쟁 때문에 네. 지금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고는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요. 시장이 빠지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좀 힘든데 네. 그런데 항상 상승장에 보면 상승장 중간에 이렇게 급락세가 있어요. 네. 항상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게 이렇게 올라가면 맞아요. 좋겠지만 이런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하락을 분명히 견뎌야지만 또 상승을 누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나는 무조건 손실을 피해야지. 손실 회피 성향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절대 주식시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그건 좀 보고 가시고요. 또 그 이후에 마지막에 또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그 국가들의 긍정적일 거다. 지금은 서비스 중심 산업 비중이 높은데 미국이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은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곳은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기업들, 이 국가들의 어떤 주가는 좋을 수도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한국은 좀 좋으면 좋겠네요. 네. 하지만 일단은 피크다라고 이분은 얘기했다. 네. 외국인들 일단은 시각들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보면 지나치게 긍정적인 포인트들만 얘기했었거든요. ETF 사고 있다. 외국에서도 국내 ETF 사고 있다. 한국 ETF 사려고 한다. 누구 너나 없이 사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많이 올랐는데 저는 여기서 끝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만 다음 상승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많이 올랐다 싶으면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현금화하는 전략도 가져가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수익 실현의 기회가 좀 다시 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꼭 올 거라고 저는 일단 믿고 있습니다. 전고점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소나기는 피하고 일단 이란 관련된 이슈가 워낙 좀 강하니까 이 소나기를 피하고 좀 보시죠. 저는 소나기를 피하지 않아요. 비가 멈출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게 가만히 서가지고 가만히 안 움직이고 가만히. 네, 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가만히 있는 건 좋은데 네. 이게 다리 미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정도는 파악해야죠. 알겠습니다. 내 포지션이 다리 미쳤는데 막 여기까지 모기까지 차가지고 막 꼴깍꼴깍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가자. 네, 오늘 내용들이 지금 시장을 좀 대응하고 미증시도 국내 증시까지 동시에 대응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